교수님, 제 네네. 아내랑 저도 이제 같이 책을 좋아해서 집에 가면 책이 꽤 있어요. 근데 아, 재밌는 예. 거는 독서 성향이 완전 반대예요. 그래요. 네. 서로 겹치는 책이 전혀 없어요. 아. 저 같은 경우는 논픽션, 주로 아. 역사나 철학 이런 쪽을 좀 좋아하는 편인데, 제 아내는 픽션, 예, 문학책들, 판타지 이런 쪽을 좋아해서 네. 제가 역사책 같은 걸 막 읽고 있으면 당신은 대체 무슨 재미로 그걸 읽어? 문학 쪽을 좋아하던 네. 학생들도 비문학 쪽, 논픽션 쪽으로 점점 비중을 넓혀가야 되는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누구든지 자기 취향이 있죠. 네네. 음식도 그렇잖아요. 네네, 그렇죠. 취향은 괜찮다고 봅니다. 독서의 즐거움을 계속 유지시키는 거기 때문에 문학을 잘 읽으려면 결국 비문학의 도움을 받아야 해요. 문학 작품도 그 시대에서 나온 거잖아요. 아, 네. 예, 역사나 철학을 모르고서는 또 문학을 깊이 있게 읽는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역사라면 막 완전히 네, 그렇죠. 도망갈 나이. 그런 아이는 문학 형식의 역사책을 보는 게 좋겠죠. 신화라든가 스토리텔링으로 나와 있는 역사책도 많고요. 인물 이야기가 좋아요. 장명실이라든가 드라마틱한 역사 인물 이야기를 부모님이 소리내서 이렇게 읽어주면 이게 스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지루하지 않고 관심을 갖게 되거든요. 장영실 이야기를 읽다 보면 조선시대라는 게 궁금해지잖아요. 그렇죠. 또 세종대왕 이야기도 또 읽게 되고 그러면 과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돼요. 추구기? 그게 뭐야?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이제 비문학 쪽을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요새 학습 만화들이 굉장히 네네. 유행인데, 맞아요. 근데 또 아이들이 학습 만화만 보려는 또 성향이 있잖아요. 그럴 때 부모님이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만화가 일단 재밌어요. 누구나 만화에 빠지기 쉬운데요. 과도기적으로 3, 4, 5학년 이 무렵에 학습 만화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딱딱하잖아요. 네. 임진왜란.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이렇게 이순신 이야기 같은 거를 만화로 보면서 익숙해지거든요. 그럴 때 부모님이 임진왜란 학습 만화 열심히 읽었으니까 역사 만화죠. 그것과 관련된 설명글로 된 네. 책 있잖아요. 네네. 너무 두꺼운 거 말고 한쪽은 예를 들면 뭐 사진이나 그림이고 한쪽은 그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가져와서 같이 이렇게 읽어주면 내가 이게 만화에서 봤던 거네? 이러면서 흥미를 가져요. 놀라운 것은요. 아이들이 만화만 보다가 글로 된 책을 보게 되면요. 글이 더 재밌구나. 글이 더 자세히 나와 있고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건 알게 돼요. 사실 만화는 시각적 정보가 있어서 재미있게 이해를 돕는 데는 좀 괜찮지만 깊이 있게 보기는 조금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가운데서 학습 만화와 줄글로 된 책들을 좀 연결해 주면 좋습니다. 예, 정말 그렇게 하면은 말씀하신 네, 대로 네. 공부 근육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교수님, 네. 제가 이 책을 보고 너무 좋았던 거는 부모님들이 책을 사주거나 뭐 도서관 데려가거나 독서 학원을 보내거나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하실 거예요. 그런데 직접 뭔가 아이들과 뭐 해보려고 할 때 막막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은 더 읽어볼 책들이라고 해서 더 깊이 읽는 책들이 소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실습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아이들이 혼자서 해볼 수도 있겠지만은 부모님들이 같이 해보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인상 깊었던 게 여기 단어장을 어떻게 만들고 공부해 볼 것인가 하는 내용인데요. 특별히 우리나라 말이 어려운 부분이 영어에서 한자로 번역한 번역어들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 개념들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특히 이 중학생들이나 초등학생들한테는 막연한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맞습니다. 결국 어휘력이라는 것은 그런 추상적인 한자어들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명료하게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냐라는 맞죠. 네. 능력인 것 같아요. 네. 여기에 난색이라는 이제 낱말이 나오죠. 그렇죠. 저도 난색이라고 하면은 뭔지는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난색, 이게 난색인데 이걸 말로 표현해봐라. 그러면은 참 표현하기 어렵거든요. 난색이 뭘까? 우리나라 말이 소리 글자잖아요. 네.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글을 다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초등학교 5학년 무렵부터 어휘력이 뚝 떨어져요. 검사를 해보면요. 한자어가 등장하잖아요. 맞습니다. 방금 이것도 난색도 한자어잖아요. 네. 그러니까 벌써 거기서부터 아이들이 멘붕 상태가 되는 거예요. 추상적인 단어라든가 전문 어휘에 되게 약해요. 어휘력이 떨어지면서 독해력도 떨어지고 공부에 흥미도 잃어버리고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어휘를 잘 이해해서 오랫동안 장기 기억 속에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방법이 있어요. 연구된 것들이. 새로운 낯선 어휘를 발견했을 때 가장 좋은 것은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네. 초등학교 고학년부터는 한자어라든가 좀 어려운 단어가 나오면요. 주의를 기울이고 알려고 노력해야 돼요. 네.
그냥 슬렁슬렁 넘어가면요. 전체적인 어떤 맥락은 알지 모르지만 정확한 어떤 개념을 모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의도적으로 모르는 낱말에 주의를 집중하고요. 더 좋은 방법은 이제 단어장을 만드는 건데 여기 보시면 네. 먼저 단어를 이렇게 써요. 그 다음에 오른쪽 칸에다가는요. 그 예측한 말을 써요. 맥락 속에서 문장 속에서 이런 뜻이지 않을까 하고 적어보고 그 다음에 옆에다가는 실제로 이제 검색을 하거나 아니면 단어 사전에서 단어 뜻을 찾아서 적어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해야 될 게 이거예요. 그 단어를 가지고 짧은 글을 지어보는 거예요. 아, 그렇죠. 활용을 하는 표현을 거죠. 해야죠. 이거는 영어에서도 마찬가지래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요, 그 단어를 잊어버릴 가능성은 거의 없대요. 활용까지 하면. 그러므로 초등학교 고학년 무렵부터는요, 좀 의식적으로 단어 인식을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한 20번 정도를 반복해서 그 기능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럼 아이가 이제 좀 자동화가 되기도 하고요. 이게 처음에는 좀 힘이 들어요. 어느 정도 이렇게 습관이 되면 뇌에서 자동적으로 모르는 단어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앞뒤를 읽어보고 추측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또 사전을 한번 찾아보고 또 이렇게 활용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네. 어휘력이 가장 중요한 독해력의 이제 기초가 되기 때문에 제가 언젠가 한글연대 아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들이 한글 운동을 하지만 한자 쓰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니래요. 그렇죠. 한자어가 우리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다만 가르치는 방법이 뭐 시험을 와가지고 뭐 애들을 괴롭히는 그것이 아닌 제일 좋은 방법은 단어 하나로만 이렇게 가르치기보다는요 문맥 속에서 예, 이렇게 자연스럽게 배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보통 이렇게 학원에서 영어 단어만 막 외우고 시험 보고 예. 이러다 보면은 영어 실력이 안 늘잖아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예, 네. 결국 자연스럽게 책을 많이 읽으면서 어휘들을 접하고 네, 그리고 네. 내 것으로 만들어서 글쓰기나 말로 표현할 수 맞습니다. 있어야만 네, 네. 진정한 어휘력이 만들어지는 것이겠죠. 교수님, 특별히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해서 부모님들이 네. 대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막 고민을 하시거든요. 이 시대가 미래에 요구하는 그런 인재상이라는 게 있는데 특별히 요새 고입 대입에서도 이 독서 활동과 또 심층 면접이라고 해서 읽기 또 말하기 글쓰기들이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겠죠. 예. 네. 제가 이 책에서 너무 좋았던 부분은 비판적 읽기를 어떻게 할 수 있고 네. 또 창의적인 표현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하는 네, 굉장히 네. 구체적인 가이드들이 나와 있어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는요, 비판 능력이 시작돼요. 이 사회가 요구하는 기본적인 공유해야 할 만한 도덕이나 가치는 당연히 알아야 되고요. 그렇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눈도 필요하거든요. 아까 4차 산업혁명 얘기하셨는데, 발견의 능력이래요. 발견이. 그러니까 무슨 서비스가 필요할까? 새로운 세상이 되면, 자율자동차 시대가 되면, 새로운 서비스가 필요하겠죠. 네. 세상이 달라지니까요. 네. 그거를 빨리 발견해서 그걸 만들어내는 사람. 이게 창의력이라고 해요. 네. 발견은 어떻게 보면은요, 이미 있는 것에서 새로운 관점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눈이 어디서 생길까? 책에서 생겨요. 네. 제가 가르친 학생이 놀라운 말을 하더라고요. 4학년 아이인데 한참 수업 중에 이제 저희가 고려 인물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고려의 예, 인물. 뭐 그래서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이제 고려 인물 중에 훌륭한 사람 말해봐라 했어요. 보통 고려 인물 하면 강감찬, 서희, 네네. 뭐 최무선 이런 사람 떠올리죠. 그렇죠. 네. 그런데 하나이가 손들더니 선생님 저는요 이 책이 없어요. 그래서 누군데 그랬더니요 저는 백성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왜 그랬더니 백성들이 군대도 가고 농사도 짓고 세금도 내고 8만 대장경도 만들었잖아요.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실 네 어떻게 그런 생각했어요 했더니 책을 읽다 보니까 생각이 났대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책을 읽는 중에 아마 다른 관점이 생각이 된 거죠. 왜 강감찬만 위대한 거야? 강감찬 장군을 따라갔던 그 부하들은 군인들은 안 훌륭한가요? 근데 역사책에는 안 나오잖아요. 정말 그러니까 비판적 읽기가 되는 그렇죠. 학생이네요. 그런 거죠. 그 아이 눈에는 그게 이상하게 들렸던 거예요. 정말 칭찬을 많이 해줬습니다. 이런 눈이 필요해요. 새로운 관점에서 읽을 수 있는 엉뚱하게 좀 보는 것, 청개구리처럼 삐딱하게 보는 것. 이렇게 자꾸 이제 비판적 읽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창의적 어떤 아이디어 이런 걸 산출해내는 거예요. 이 책과 저 책을 서로 융합해서 과학과 문학을 합쳐서 생각한다든가 융합 독서라고 하잖아요. 네. 사실 이제 혼자 읽어서만 되는 건 아니에요. 부모님과 대화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좀 그룹을 지어서 토론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해본다든가 멀티미디어라든가 이런 매체를 가지고 작업을 해본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창의적인 어떤 수업이 가능하거든요. 이거는 부모님의 어떤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그 앞에까지는 혼자 읽어도 독해가 어느 정도 되는데요. 창의적 읽기는 좀 같이 해야 됩니다. 네. 정말 여러분 아시겠지만 언어 영역이라는 부분이 원래는 미국의 SAT에서 크리티컬 리딩이라는 그렇죠. 것에서 네. 따라오는데 그게 네. 자체가 바로 비판적 비판적 읽기라는 읽기죠. 거예요. 수능 문제집을 언어 영역을 뭐 1000장까지 쌓아놓고 읽는다 해서 성적이 오르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어려서부터 쭉 이렇게 공부 근육을 독서를 통해서 키운 아이들은 문제집 안 풀고도 언어 영역을 굉장히 탁월하게 잘할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직장에서 필요한 능력 있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인 읽고 쓰는 능력, 그 다음에 기획하는 거 이런 게 다 사실은요. 초중고 다닐 때 형성되는 거예요. 그걸 직무 능력이라고 하거든요. 요즘 그런 말 들으셨죠? 기업에서 하는 말이 도대체 우리에게 필요한 인재가 없다. 네, 아니 대학은 뭐 하는 거냐. 음, 막상 대학을 졸업해서 신입사원을 뽑아놓으면 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뭔가 실제로 직장에서 필요한 직무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읽고 쓰는 능력이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에요. 이게. 네. 그래서 우리가 학원에 보내거나 네. 또 사교육으로 이걸 해결하고자 하는데요. 이 책을 보면은 부모님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아이들 비판적 독자를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예,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좋은 그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몸짱보다는 뇌짱입니다. 당신의 자녀를 뇌짱으로 길러주십시오. 공부 근육 키우는 독서법 소개해드렸습니다. 밥상머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